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오늘부터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덩달아 회식이 부활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직원들 상당하다는데요. 코로나가 앞당긴 저녁에 있는 삶 유지될 수 있을까요?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인준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경찰견을 껴안는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의 마음, 이심이 누구를 향하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활동에 나선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야기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봄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미 중부지방의 벚꽃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요. 이번 주말쯤이면 서울의 벚꽃도 만개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여의도 벚꽃길은 3년 만에 개방됩니다. 방역수칙 잘 준수하시면서 벚꽃길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16도, 대전 19도, 부산 18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대전, 세종은 종일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으로는 대기질 좋지 못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먼지 농도 탁하겠고요. 강원 영서 지역은 내일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쑥쑥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5도, 대구 6도, 부산은 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전과 전주가 18도 보이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화창한 봄 날씨 보이겠고요. 목요일에 중서부와 호남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 윤석열 정부 첫 총리로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직접 지명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한 후보를 소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에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경제와 또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서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네, 경제, 외교, 통상 분야를 아우르는 경험과 경륜을 갖췄다는 점이 이제 주요 낙점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 후보자의 일성은 들으신 것처럼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73살의 좀 고령이라는 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네. 건강이 좋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 당선인 한덕수 후보자와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입장을 했고요. 네. 직접 한 3분가량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 한 후보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후보자 발표
발표 뒤에 윤 당선인이 다시 와서 기자들 질의를 받으면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당초 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지 10년가량 지났고 또 본인이 좀 고령이라는 점을 들면서 네. 수차례 이 총리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에 장제원 비서실장은 자신이 삼고초려를 했다. 이 세 번째 찾아뵀을 때 다른 분을 찾길 바란다라면서도 인사검증에 응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 실장은 또 지명 전날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만나서 3시간가량 샌드위치 회동을 하며 국정 전반,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이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총리, 각 부처 장관에게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 총리 장관제를 얘기해 왔는데요. 어제 이 차관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총리 후보자로 하마평만 무성했었습니다만 바로 어제 드디어 이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호정 기자, 오늘부터 청문 준비팀으로 이 한덕수 후보자가 출근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 앞에 서서 정식으로 후보자 자력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일각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김현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최대한 이 정부의 부채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위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 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국가정부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지만 본인의 사적인 직장 김앤장에서 관여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아마 바로 저 부분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아마 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윤 당선인 쪽에서 삼고초려 끝에 겨우겨우 모셨다라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럼 어떤 사람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후보자 이 전북 전주 출신이고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이후 엘리트 코스를 받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네. 실제로 일벌레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영을 가리지 않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매번 요직에 중용이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교통상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요. 네. 또 이후에 대통령 경제수석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또 경제부총리, 그리고 마지막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주미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주요 이 정책과 관련된 일로는 한미 FTA 협상에 좀 주요 역할을 했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통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미국 정가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한국 관료다. 이렇게 꼽힐 정도로 워싱턴 인맥이 굉장히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정 총리가 이 주미대사를 하고 있을 때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부통령이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역할이 이번 인선에 좀 주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력으로 봤을 때 좀 참신함보다는 유능한 관료, 안정감을 선택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호정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경제통이기도 하고 또 외교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역대 정권마다 지금 중용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실력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좀 새로운 인물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일단 이 한 후보자를 내세운 것에 일단 첫 번째 메시지는 통합과 어떤 협치의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절에 그 마지막 총리였다. 이제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게 좀 더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제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네. 또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료형 관리자로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신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임 총리제에 과연 저분이 맞는 분이냐 이런 분의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료로 성장해 오시던 분이니까 그 제왕정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그 책임 총리를 과연 이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네. 그다음에 좀 최고령층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역대 2030들에게 참 많은 여야의 구애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특히 이제 2대남들, 그 2030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이제 소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총리는 가장 또 최고령급의 총리를 지명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좀 청년들을 위해야 되는 시대 정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더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아까 이호정 기자도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은 안정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정적이면서 혁신적이라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사실 둘 다 갖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안정을 택한 이번 총리 지명이 자칫 혁신이 좀 부족한 이 초대 정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걱정이 조금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경제 기자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뭐 안 지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무리 없이 하는데 경륜 있게 하는 데는 뭐 지장은 전혀 없는데 네. 문제는 좀 가슴을 뛰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낯익으니까. 뭐 저도 저분이 없는 거 산무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산무가 뭐가 있냐면 네. 적이 없어요. 예, 실무형이라 적이 네, 없어요. 네. 또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성향이 없어요. 또 하나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일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삼유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리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저는 야망. 삼고초려라는 말은 안 믿습니다. 네, 역삼고초려일 거예요. 자리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네. 또 적응력 대단하고요. 네. 네. 또 경험이 또 대단해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네. 한덕수 총리를 내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야당의 검증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한 사람 또 협치 이미지, 실무형 이미지니까 통과하기가 좀 쉬울 테고 윤석열 당선인 하면 따라다니는 게 검찰만 해봤지 실무는 뭘 알아.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내정자는 안 해본 게 없으니까 두루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정권 교체의 의미가 좀 퇴색하고 좀 색깔 있는 총리 중심의 책임 총리라지만 저는 삼고초려라는 말도 안 믿지만 책임 총리라는 말도 안 믿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대통령제하에서는 네. 총리는 그냥 있는 거지 네. 그렇게 크게 뭐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난한 사람을 저는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윤영걸 대표님이 한덕수 총리 이 후보자랑 30년 지기로 이제 아는 사이인데 삼무가 있고 삼유가 있다. 이 적이 없고 정치 성향이 없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지, 야망이 있고 경험도 있고 경륜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이 후보자 저희가 앞서서 키워드로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윤석열 이 정부의 초대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 키워드로 잡았었는데 이호정 기자, 이 관심은 사실 청문회를 통과해야 그래야 총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과연 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걸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총리 인준의 퀴는 민주당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 인준이 불가능한 만큼 지금 말씀하시는 호남 출신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라는 점이 좀 유리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후보자 이 노무현 정부 때 총리 인준을 어떻게 통과했나 봤더니 당시에 찬성이 210표, 210표, 반대가 51표였어요. 무난히 네. 통과를 했고 당시 반대표도 한 후보자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 한미 FTA 반대 성향이 좀
짙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당선인 측에서는 이 때문에 정치색이 없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인준에 좀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네.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자녀가 없고 병역을 마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점이 고려가 됐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지만 이 공직을 떠난 이후에 1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쵸. 이간에 뭐 재산 공개가 되지 않았던 점. 네. 또 이후로 좀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는 과거의 인연 또 뭐 정치색과 상관없이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발목 잡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비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얘기 모두 들어보시죠. 저는 무색무취한 관리형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은 최악을 면하고자 하는 올드보이의 귀환 아니냐 이런 이제 평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머리를 빌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인재를 모으겠다라고 하신 말씀 이면에는 머리를 빌리는 게 아니고 몸만 빌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독 총리나 사실 책임 총리와는 반대되는 건 바지 총리 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의 행정부의 수장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철저히 검증하겠다. 거대 의석으로 힘 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전에 이미 뭐 김대중 정부 그리고 뭐 노무현 정부에서 청문회를 거쳤던 인물이거든요. 물론 10년의 공백은 있긴 하지만, 근데 민주당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호남 출신이시고 또 노무현 정부의 또 마지막 총리였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도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좀 뭔가 이제 인준이 더뎌지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네. 호남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의 총리였기 때문에 바로 통과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2008년 이후에 또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또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해야 되는 또 민주당으로서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철저히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호남 출신이다, 뭐 노무현 정부의 총리였다, 이것만이 또 한 후보자의 어떤 모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검증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역할을 정말 다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뭐 출신이나 뭐 어떤 정부에서 기용이 됐었다 이런 것만으로 검증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폭풍을 물고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가 썩 쉬워 보이지만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를 이 초대 총리로 이렇게 꺼내 들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 지도부가 유호정 기자 봉하마을을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봉하마을을 참배를 했는데요. 여기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시 민주당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찾아뵀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박 원내대표는 참배 후 방명록에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적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진보 진영의 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좀 인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노무현 정부의 인사를 지금 기용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유세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과거 제주 강정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좀 울먹이는 모습을 기자들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는 국가의 필수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네, 윤 당선인이 사실 유세 현장에서 눈물을 보인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네.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라면서 울컥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네. 이뿐만이 아니죠. 김건희 여사의 이 7시간 통화 내역 중에서도 맞아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노 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 이 노무현 영화를 보고 혼자 2시간 동안 울었다라는 이런 사담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서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윤 후보자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기 전에 김영 기자, 다른 데를 먼저 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오전에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 제주도 방문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 후보 시절 약속 지키기 이 행보의 일환인데요. 일단 4번째 약속 지키기 일정으로 제주도 방문을 해서 이 4.3 사건 추념식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어제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월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습니다.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동백꽃과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이 피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이 약속 지키기 행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당선 직후 때도 이제 뭐 기억하실 텐데 이 남대문 찾아가서 상인들과 곰탕을 이제 먹는 네. 약속을 지켰고요. 울진의 이 산불 현장도 당선인 신분으로 다시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 이 배식 봉사 활동까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제주도 방문까지 이제 총 4개의 행보를 이어갔는데 앞으로도 이 약속 지키기 행보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모습이고요. 네. 어제 또 하나 더 눈길이 가는 점이 이 윤석열 당선인의 4.3 추념식 이 참석이 네. 그 최초의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의 참석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네. 아직 당선인이지만 사실상 뭐 보수 정당에서는 뭐 최초의 참여인데요. 이 4.3 추념식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참석을 했고요. 진보 진영의 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재임 기간 3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권에서는 이 대통령들의 발길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이었는데 이 당선인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보수 정당에선 정말 사실 처음으로 이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윤 당선인 말고 또 참석이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참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을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질 것인데 네. 저희가 뭐 앞서 많이 전해드린 것처럼 두 사람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좀 그쵸.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현장에서 두 사람 만났는데 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짧게 압수만 나누고 뭐 별다른 대화 없이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별히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좀 길게 뭐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 관계자는 일단 이 특별히 대화를 나눌 주제도 없었고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행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뭐 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로 충돌하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좀 어색한 모습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글쎄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주제가 없었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악수만 하고서 아무 말 않고 서로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어제 이 추념식 참석이 유독 눈길을 끌었던 이유가 윤석열 당선인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실 이 구비마다 인연이 있어요. 함께 했었던 어떤 인연이 있어서 더 눈길이 갔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일단은 이 사법연수원 동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3년에 이 박범계 장관이 SNS에 윤석열 형, 이렇게 성렬이 형 이렇게 시작되는 글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당시 윤석열 검사였죠.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 제대로 수사를 좀 펼치다가 좌천이 됐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고 박범계 장관이 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성렬이 형 이 뭐 좀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서요. 성렬이 형 힘내라 이런 위로의 글을 올려서 SNS에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반면에 시간을 흘려서 이제 2019년 이 문재인 정부 밑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제 펼쳤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사이 완전히 180도로 틀어졌습니다. 당시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성렬이 형이라고 이렇게 응원을 하다가 저렇게 네. 틀어져 버린 두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두 사람 굉장히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지금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또 눈길이 가는 점은 또 응원도 받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네.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정부 과천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박범계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몇 번 맞네요. 그렇습니다. 이 화분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네. 이제 화환으로 더 규모가 커진 모습이고요. 네. 이 박범계 장관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무부를 지켜달라, 이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달라, 박범계 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들을 저렇게 화환에 적어 보내면서요. 박범계 장관을 응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인수위가 이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한번 이 30분 전에 퇴짜를 놓으면서 박범계 이 법무부 장관이랑 이 윤 당선인 어떤 약간 불편한 감정이 좀 이 대외적으로 좀 노출이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사실 지금 이 김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건건이 지금 계속 좀 충돌을 빚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랑 이 계속 갈등, 대립 구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 저 화환이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네. 다시 또 이렇게 화환이 등장한 걸 보니까 약간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된 데는 3명의 전 현직 법무부 장관 공헌도가 컸어요. 그런데 이제 서초동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이 많이 늘었지만은 네. 또 과천의 법무부 청사에는 또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또 데자뷰가 또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 문제가 좀 편가르기, 자기 지지하는 데는 무조건 지지하고 뭐 옳고 그런 걸 좀 따져보기 전에 좀 그런 게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박범계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네. 계속 뭐 형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구수를 했으니까 나이가 훨씬 많겠죠. 근데 지금은 또 대통령 당선인이 돼서 법무부 장관 인수위하고 또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수위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거는 뭐 인수위 보고 바로 전에 취소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걸로 보고요. 네. 또 법무부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행동, 또 정치인 박범계로서 하는 행동 두 가지가 좀 구별돼야 되지 않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인수위하고 협조를 원활히 좀 해야 되고 정치인으로서는 뭐 얼마든지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뒤섞이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게 박원순 방지법 인수위 한다는데 법무부에서 또 맡고 있죠. 네. 또 대장동 특검 또 직권 발동 시사라든지 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인수위 업무 인수인계는 좀 원활히 하되 네. 자기 정치색은 나름대로 또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윤여걸 대표님은 양쪽 다 사감보다는 좀 나라를 위하는 마음, 이 애국 마음을 갖고 좀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조언을 주셨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오랜만에 당선인 배우자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이 제목은요. 김건희 여사 후드티 입고 경찰견 포옹입니다. 이 오랜만에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름 아닌 윤 당선인 서초동 자택 앞이었는데요. 네. 아직 이 당선인 사저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통이동하고 서초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퇴근 중인데요. 그래서 서초동 사택 앞에도 현재 경호 인력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 중이던 경찰 특공대 소속 폭발물 탐지견을 네. 김 여사가 껴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주로 정장 차림에 굉장히 정돈된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 네. 이번만큼은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안경을 쓰고 또 자주색 후드티, 또 통넓은 이 청바지를 입고요. 네. 하얀색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강아지는 탐지견으로 많이 꼽히고 있는 셰퍼드 종이라고 거의 몸체가 30kg이 넘는 굉장히 대형견이에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보시고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전원으로는요. 김 여사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대형견 탐지견에게 다가가서 너무 귀여워서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이 친근함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언론에 노출된 게 한 달 전쯤입니다. 투표하는 모습이 지난달 4일에 사전 투표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러네요. 이후에는 계속 두문불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진이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 투표하는 이 마지막 모습 때 이 빨간 양말을 또 신고 나와서 빨간 양말에 빨간 이 스카프 뭐 이렇게 눈길을 끌었었는데 이번에는 후드티에 이 통넓은 바지에 네. 슬리퍼를 신고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 말처럼 이렇게 셰퍼드가 귀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미 7마리 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7마리의 반려동물이니까요. 네. 만약에 취임식이 끝나고 대통령 신분이 된다면은 7마리의 이른바 이 퍼스트 패치가 탄생하는 셈이죠. 이 반려견 이름을 보자면요. 토리, 나래, 마리, 써니 이렇게 반려견이 있고요. 네. 반려묘는 갱이, 나비, 노랑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네. 이 대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반려동물 2마리를 꼽자면은 이 아무래도 토리가 먼저 얘기가 되겠죠. 윤 당선인이 12년에 유기견 단체에서 직접 입양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결정적으로 선거 기간 굉장히 윤 당선인을 괴롭혔던 이 전두환 발언 그리고 개사과 논란 속에 사진에 등장한 그 강아지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나비의 경우에는요, 이 토리만큼 윤 당선인 SNS에 자주 등장하는 역시 유기묘로 알려졌는데요. 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집무실 앞에 윤다방 이른바 임시 프레스 센터가 생겼을 때도 여기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른바 애견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아침은 혼자 가끔 먹죠. 근데 아침도 혼자는 안 먹어. 강아지랑 같이 먹고. 내가 뭘 먹으려고 그러면 강아지들이 와서 딱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좀 나눠주고. 당선인이 우리 북한으로부터 받은 강아지 있잖아요.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네. 저 취임하실 때인가? 인수인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에 있대요? 분양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곰이하고 송강이는 남아있어요. 저 검찰총장 그 임명장 받으러 들어갔을 때 차담을 하는데 내 처가 그 강아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발로 이렇게 찼다고. 식던 소리 하지 말라고.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네, 이 대화에서 언급된 고미와 송강이는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선물로 받은 우리나라 토종경 풍산개입니다. 네. 네, 과거 문 대통령에게 이 검찰총장 임명장을 윤 당선인이 받으러 갈 때 네. 김 여사가 그 강아지들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려고 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면서 발로 툭툭 찼다는 뭐 에피소드도 전했고요. 네. 또 이 강아지들이 정상 간에 주고받은 선물이라 사실은 국유 재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문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이 사저로 데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 당선인에게 인수인계돼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윤 당선인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달 28일 이 두 사람 만났었죠.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이 있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이 아이들 데려가도 되냐라고 요청을 했고 이거를 네. 윤 당선인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두 풍산개를 키우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뭐 반려견, 반려묘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시작은 김건희 이 여사였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화장기도 거의 없고요. 지금 슬리퍼를 신고 이 맨발로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이 굉장히 좀 수수한 차림으로 경찰견이 이렇게 딱 껴안고 있는 모습이 딱 이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그동안 안 보이다가 당선회에 저렇게 처음 이게 등장을 했다라는 게 좀 시기가 묘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있었던 게 얼마 전이고 지금도 그 논란이 지속 중이기 때문에 네. 시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옷차림 굉장히 소탈했기 때문에 연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사진이 찍힌 곳이 집 근처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 집 근처에서 누가 뭐 정장을 차려입고 다니진 않을 테니까요. 네. 사실 소탈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김 여사의 그냥 저런 사진은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김정숙 여사의 옷도 그냥 그 네. 자체로만 볼 것이지 정치적으로 어떤 공방을 할 뭐 의미가 없듯이 그럼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뭐 소탈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로 뭐 크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다만 저런 모습을 일단 노출하는 것 자체가 취임식 전에 어떤 김건희 여사가 좀 공개적인 행보를 하기 위한 어떤 좀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전적으로 그건 국민의 여론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취임식 때는 공식적으로 이제 국민들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저런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노출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어떻게 보면 좀 판단해 보려고 하는 또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장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수아 기자. 네, 애초에는 사실 5월 10일 그러니까 취임식이죠.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첫 번째 공개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그 공개 시점,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이 좀 앞당겨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 인수위 아침 브리핑에서도 김은혜 대변인이 비슷한 질문을 기자에게 받아서 답변했습니다. 답변 듣고 오실게요. 혹시 부인 김건희 씨는 참석을 어떻게 결정이 되신 건가요? 대통령 부인께서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공식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몇 마디 말씀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앞으로의 어떤 일정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네, 김인혜 대변인 이 김 여사의 공식 일정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 공식 일정과 관련해서는 취임식 준비위에서 몇 마디 한 걸로 알고 있다라면서 앞서 저희가 듣고 온 박주선 준비위원장의 김 여사 취임식 참석 발언을 이렇게 언급하는 듯한 얘기를 했고요. 다만 김 여사 측 관계자들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운영 중인 코바나 콘텐츠의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지금 뭐 아직 뭐 명확하게 잡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미래 영부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영부인 이 김정숙 여사 소식도 좀 알아보면 김정숙 여사 지금 옷값 때문에 이 옷값 논란으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아 기자, 이 문 대통령 최측근이죠. 이 지금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다시 또 나섰어요. 네, 직접 라디오에 좀 출연해서 이 김정숙 여사 옷값에 네. 대해서 불옷지 좀 표범 꼬리 모양이 다르지 않냐고 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관해서 7년 전 문 대통령의 금괴 보유 루머와 비슷하다면서 과거 문 대통령이 당시 금괴 소문을 직접 언급했던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실게요. 진짜 그것을 확신하고는 밤에 포크레인 몰고 들어가가지고 지하를 굴착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대표님은 어디에 주로 보관하십니까? 그럼 얘기해야 돼? 당신한테? 양산화상 팔찌봐. 네, 여기서 언급되는 금괴 소문이라는 건요. 이 지난 2015년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이 양산 사저 앞마당에 1조 원짜리 수표랑 그리고 200톤의 금괴를 숨겨놨다는 좀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이 그 의혹을 가리키고 있는 영상인 거고요. 2016년에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이 참 저희가 그림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맞아요. 히말라야 산행을 문 대통령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행과 얘기한 부분이 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금괴 소문 관련 농담을 좀 주고받으면서 문 대통령의 재산을 어디 보관하느냐라고 일행이 물어보니까는 여기에 네. 대해서 문 대통령이 그럼 양산 와서 한번 파헤쳐봐라라고 되받아치는 모습까지 저희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탁 비서관 아무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김 여사 옷값 논란도 이때 괴소문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이가 없다 뭐 이런 뜻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연일 나오고 있는 이 옷값 논란에 대해서 이 탁현민 비서관만 나선 게 아닙니다. 이 박수현 소통수석도 연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처음에 이 문제의 논란은 본질은 특활비로 옷값을 지불했는가였습니다. 청와대가 아니다, 특활비 사용 없었다, 의상비는 사비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지요. 거기에서 무엇을 또 증명해야 되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특활비를 사용했을 것처럼 막 붙잡고 늘어졌는데 아니라고 사비라고 하니까 정말 대통령 그 영부인이 그 사비로 다 했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과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렇게 주장했던 곳에서. 그런데 사과는커녕 이제는 그러면 사비 내역을 밝혀라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영부인이고 대통령이지만 사적인 영역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비 내역을 밝혀라고까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네, 직접 들어보고 오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이 옷값 논란이 지금 상당 기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이 잦아들 수 있는 것인지, 잦아든다면 언제쯤 잦아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잦아들 수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명을 한다는 게 오히려 의혹을 자꾸 키우고 있어요. 예, 2월 10일 날 법원 판결이 났으면은 바로 공개를 하면 성의껏 했으면 되는데 그때 국가안보니 중대 이익이니 해가지고 항소해서 앞으로 15년간 공개를 지금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처음에 그 사비 카드로 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근데 한복 장인이 아니야, 카드 받은 게 아니야, 나 현금 받았어. 그러니까 또 청와대에서 현금으로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복 장인이 나 영수증 준 적 없어. 이렇게 하니까 또 청와대에서 박수현 대변인 국민소통수석이 궁하니까 예우를 위해서 현금 봉투에 담아서 정중하게 줬다. 이게 얼만큼까지 믿을 수가 있는 건지. 지금 국세청 소득세법에 의하면은 1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아니면 무조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우고 뭐고 지금 위법 행위를 한 거죠. 국세청 그 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자초지정을 솔직하게 그 아까 얘기한 금괴 양산에 금괴 있다는 거 이거는 괴소문이고 헛소문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고 지금 옷은 네티즌 수사대가 뭐 옷은 178벌, 액세서리는 207개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걸 다 사비로 썼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는 거죠. 좀 더 소상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 1999년 DJ 정부 때 온노비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특검하고 국회 청문회 열고 다 했는데 밝혀진 게 결국 뭐였냐면은 앙드레 김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거 하나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밝히고 털면 되는데 그거를 네. 자꾸 참모들이 둘러싸고 자꾸 말을 돌려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구심은 자꾸 커지는 거죠.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옷 로비 사건 특검을 했었던 그때 그 당시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대체 이 옷감 논란 언제쯤 잦아들 수 있을지 좀 이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계속해서 좀 이 팔로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면 김현 기자가 이번엔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이템 제가 준비했는데요. 커지는 이재명의 힘, 지방선거도 2심대로입니다. 대선 패배 후 자맹을 이어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제 좀 침묵을 깨고요. 지지자들과 이제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돼서 관심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상임고문의 팬카페 이름이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팬카페가 있는데요. 네. 지금 18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고문이 직접 등장을 하면서 1호 2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짜 상태. 재명인의 마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상임 고문이 2장을 자처하고 있고요. 네. 특히 여기서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이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를 좀 자주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 뭐 개딸, 개형, 개이모, 개삼촌, 그다음에 뭐 네. 너무 고맙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이렇게 좀 성의권 얘기를 해봐요, 김현 네, 기자. 감사하다는 네. 뜻을 뭐 감사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요새 젊은이들이 좀 주로 사용하는 어떤 독특한 구어체 이런 사용을 좀 자유자재로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뭐 개딸 이런 용어는요, 이게 개혁의 딸이다 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고문도 여기서 스스로를 이제 잼파파 그리고 재명파파로 소개를 하면서요, 네. 이 어떤 지지자들과 함께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직접 소통에 다시 나선 모습을 보여서 관심이 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저기 나오는 뭐 이 개딸, 뭐 잼파파, 뭐 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나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소한 표현이긴 한데요. 근데 굉장히 네. 재밌어서 저도 좀 네. 찾아봤습니다. 뭐 네. 개딸이 뭐 저는 알기로는 예전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뭐 딸이라고 듣긴 했는데 또 이제 보니까 뭐 네. 개혁의 뭐 상징 개혁딸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양아들은 뭐 양심이 있는 아들 뭐 이거의 준말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진짜 2030 청년들의 그 정치 참여가 정말 활발해진 의미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그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그 선거 일주일 앞두고 그 이대녀들의 유입으로 굉장히 상승세가 있었다라는 평가는 지금도 굉장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에 소위 이제 이대녀들, 그 2030 여성들이 권리당원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0만 명 가까이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것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바람이고 이제 또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 자체는 또 신규 세력이고 기존에 없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네. 그 권리당원들이 20만 명이 막 다가오고 2030 여성들이 가입하는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것도 민주당 앞에서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좀 설명 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 지금 젊은 층을 이 본격적으로 좀 포섭을 하는, 이 내 지지층을 좀 관리하는 이런 이재명 후보의 이 행보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재명 고문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 배경에 사실 지방선거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공공연히 나오고 있죠. 특히 서울시장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좀 픽했다, 찝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지난주 방송에서 송 전 대표가 좀 애매하게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영 기자. 네. 주말 사이에 좀 더 진전된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별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예, 송영길 전 대표 아직까지 뭐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네. 100%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좀 간접적으로는 출마 뜻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일요일이라 이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네. 성당에서 미사 보고 나오면서 이 기자들 만나서 여기서 이 목숨 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를 드렸다.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 건 사명, 이게 사실상 뭐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또다시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게다가 뭐 지금도 서울로 이제 사실상 이사를 오면서 주소지를 옮겨놨기 때문에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인데 이 반면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그리고 차출에 대해서 네. 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에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출마 금지 약속을 선도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촉발시킨 86 용태론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양해가 필요합니다. 송 전 대표의 약속은 이미 우상호, 김영춘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차기 총선에서 많은 의원들의 진로와 당의 결정,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의 절친인 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외부에서 좀 새로운 인사 데려오든지 그다음에 민주당의 뭐 정치적 큰 자산인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다시 나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아예 뭐 나와버리는 바람에 다른 가능성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 공개적으로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이런 좀 반대 여론이 계속 나오는 거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좀 경쟁력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오세훈, 송영길 이 두 사람이 맞붙었을 경우에 오세훈 52.6%, 송영길 41.0%, 두 사람이 11.6%의 격차가 나타나는 네.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송영길 전 대표 대신에 박영선 전 장관이 등장했을 때는 네. 이 두 사람의 격차가 9.4%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도 보신 것처럼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어떤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서울시장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고문의 픽이다라고 한다면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이 2심, 이 명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재명 고문의 픽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다라는 얘기가 사실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기도지사 출사표 던진 김동연 대표 어제 뭐 KT 그 경기도의 연고를 든 야구장 방문하면서 공식 일정을 거의 시작했는데요. 네. 이재명 고문의 뭐 마음이 향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기도지사 쪽도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김동연 대표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맞붙었을 경우에 네. 이미 2강 입지를 좀 굳건히 다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네. 두 사람 맞붙었을 때 유승민 37.6, 김동연 36,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네. 김인혜 의원이 맞붙었을 경우에는요, 이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벗어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서 유승민 의원과 맞붙고 있는 사람은 김동연 대표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2심에 이재명 고문의 어떤 마음이 향했는지 여부는 네. 불투명하지만 김동연 대표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일단 뭐 지방선거도 대선은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이재명 고문이 지금 간판으로 걸려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자인지 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선거에서 이기면 이재명 고문한테 좋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간판을 걸고 했는데 선거에서 졌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이 타격이 이재명 고문한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뭐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는 네. 앞으로는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장 좋은 모습은 옛날에 김대중 후보가 네. YS한테 졌을 때 바로 승복하고 영국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백이 있은 다음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를 또 시작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계속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네. 선거에서 승리하고 네. 그다음에 8월에 당대표 또 본인이 나가든지 하여튼 영향력을 극대화하든지 관련 인물을 또 세우고 그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해서 2년 후에 총선을 또 당내에서 그 제공권을 갖고 그다음에 다음 대선에 도전한다. 또 이런 또 시나리오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승리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전 후보를 둘러싼
여러 수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대장동도 머지않아서 또 재개가 될 테고 성남 에피스라든지 지금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의혹도 지금 압수수색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에 그 연관된 행위를 계속 하는 게 수사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계산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했죠. 네. 또 송영길 대표도 뭐 친 이재명을 공공연하게 내세웠죠. 네. 또 김동연 샘물결 대표도 단일화를 통해서 굉장히 끈끈하게 했으니까 이재명 전 후보가 좋든 싫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번 지방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마도 이재명 고문이 좀 당권을 좀 장악을 하고 그래서 총선까지 좀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알아봤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대구시장 선거가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죠. 유영하 변호사가 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래서 친박이 요즘 뜨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호정 기자. 네, 맞습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MBN을 찾았는데요. 네. 여기서 이 친박계의 부활 조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유 변호사가 친박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친박이라는 데 대해서는 친박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대통령께서 누차에 걸쳐서 제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그 친박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지방선거에서 혹여라도 뭐 그런 친박의 그런 뭐 태동이나 뭐 이런 결함이나 이런 식으로는 안 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사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수감 내내, 그러니까 5년 가까이 이 홀로 접견을 해왔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뭐 정치권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누차 해왔던 얘기라면서 친박은 없다라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이다라는 점을 전한 상황이고요. 또 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선거 후원 회장을 맡는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네. 이러면서 정치권에선 사저 정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선 과장된 해석이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이 대통령께서 정치를 재개한다, 대리인을 내세운다라는 이런 입방아에 오르게 된 점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유영하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누차 반복해서 얘기한 게 친박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또 애매한 게 친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건지 친박은 원래부터 없었던 건지 뭘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이게 친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국 세력, 그 네. 세력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친박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지점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팔아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친박은 없다라는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명성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는데 네. 이제 와서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을 이용해서 뭔가 본인 정치에 가는 길에 본인을 좀 이용해서 뭔가 잘 가려고 하는 의사나 의도들은 본인이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에서의 친박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말에서 굉장히 불편하실 분들은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좀 불편한 관계들이 있는 것이고 또 대구시장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이제 친박으로 이제 자처하고 계시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저렇게 친박은 없다라고 했던 그 의미 자체가 좀 뼈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대구시장 후보 중에는 유영하 변호사 말고 김재원 이 최고위원도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네, 김 전 최고의 발언에 좀 미묘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사실 유영하 변호사 출마 선언 이전에는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 변호사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을 국민들 특히 대구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 만약에 유 변호사가 출마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더 커지고 본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역시 친박계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좀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은 상황,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김 전 최고위원은 유영하 변호사 견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지만 유 변호사가 대구를 위해 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구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칠지도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관은 대통령이 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하지만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죠.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이 통합, 합치가 강조되는 지금 총리 인사청문회로 전국이 다시 굉장히 또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탑 기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소식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